안녕하십니까. 어, 세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시작한 지 두 주가 지났고요. 이번 주 세 번째인데요. 지난 두 번째 주 여러분들 그 과제한 것을 좀 간단하게 제가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과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먼저 독서 보고서인데요. 전체적으로 교재 내용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독서 보고서다 보니까 내용 요약 중심으로 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상황을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은 아주 잘하셨는데, 아직도, 어, 자신들의 이야기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토론방은 뭐 좋은 리플렉션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주제가 그 선교사의 영성 또는 선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그런 토론을 해주셔서 아주 즐겁게 읽었습니다. 퀴즈도 잘 하셨고요. 음,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신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다시 좀 요약을 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교과서를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선교를 이제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독서 보고서로 제출하셨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이제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심력적 선교냐, 구심력적 선교냐, 또는 여기 이제 선교 분산화 또는 그 타문화화를 통한 다중심적 선교냐, 이런 이제 설명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 구심력적 선교다. 열방이 그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심력 모여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심력적 선교라고 하고요. 신약은 이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말씀에 기초해서 흩어지는 선교, 즉 원심력적 선교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선교는 이 구심력적인 면과 원심력적인 면이 같이 갑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열방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심력적 선교는 계속되고 있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문화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한다 하고는 의미에서는 원심력적 선교가 같이 가는데, 이제 이 오트 교수님이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신약 성경의 선교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소위 타문화화, 이 복음이 문화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그런 복음의 번역, 복음의 재해석, 그리고 그 문화의 뿌리를 내린 새로운 기독교적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에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의미의 선교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중심이 생기고 거기서 형성된 복음의 중심성이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을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소위 다중심성, 중심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중심성 속에서 계속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확산해 간다. 그래서 이제 타문화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선교의 중요한 특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21세기 살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와닿는 것은 구심력, 원심력이 아니라 이제 소위 글로벌화된 기독교 상황에서는 다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자, 이 다중심성이라고 얘기할 때
소위 이제 우리가 상황화, 복음의 상황화,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유대 문화라고 하는 조이시 크리스천이티라고 부르는데 유대 문화라고 하는 그릇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서 거기서 발생한 거기서 형성된 기독교의 정체성. 그때는 뭐 기독교란 말을 안 썼죠. 아마 초기에는 아마 유대인의 한 분파로 정도로만 인식이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이시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에 넘어가면서 그 구성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바뀌면서 소위 그 젠타일 크리스천이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형성된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위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형성된 안디옥 교회에서 형성된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예루살렘 형성된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갈등이 많았고, 뭐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선생님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적인 그 문화적인 요소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전되면서 계속 이 갈등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예루살렘에서 행정된 기독교의 정체성과 조금 다른, 물론 복음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형식이 소위 헬라 문화라고 하는 또 헬라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적 특성에 담겨지면서 거기에 맞는 기독교 정체성이 세우게 되고 에베소 뭐 또 이제 로마로 가면서 라틴 문화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새로운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의 뿌리가 되고 새로운 그 기독교 정체성이 생기고 복음의 이해가 생기고 거기서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다중심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앤드류 월스가 얘기한 그 소위 토착화 원리와 순례자의 원리라고 하는 순례자의 원리는 두 개가 각 문화를 넘어갈 때마다 이 두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앤드류 월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이제 한 문화에 다른 문화로 넘어가면 이 복음이 거기에 이제 심겨질 때 우선 이제 그 나라 말로 성경도 번역이 될 거고 또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복음이 그 넘어갈 때 복음은 그 문화의 감옥이다? 아니지. 문화의 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포로. 복음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야훼라는 용어도 지금까지 쓰긴 쓰지만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절대자를 가지고 알고 있던 개념,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주, 하나님 이런 개념을 이제 한국적인 개념을 받아서 거기에 성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이해를 담고 그걸 가지고 성경도 번역하고 또 이제 복음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문화에 포로가 되는 면이 있죠. 그 문화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하니까 그 문화를 담아서 이 번역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한다.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복음은 문화의 포로적인 면이 있다. 그 문화의 포로가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이 그 어떤 문화에 이제 전파됐을 때 그 문화는 복음은 그 문화를 변혁시키고 성경적 가치로 끌어오는 소위 해방자, 문화를 해방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복음이 다 문화를 넘어갈 때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문화의 포로로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문화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되는 측면을 토착화 원리라고 말하고요. 이제 변화를 변혁시키는 면을 이제 그 순례자의 원리, 순례자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5주차 때 이 부분 조금 다룰 텐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면 새로운 기독교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 주변 지역에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중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이 오늘날 더 중요해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가 서구 중심적 기독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 중심적 기독교, 헬라 문화적 기독교, 라틴 문화적 기독교, 뭐 다양한 뭐 그 게르만족 정체성 기독교, 뭐 앵글로색슨의 뭐 정체성. 서구 중심적 기독교로 이제 한동안 이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식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소위 글로벌 크리스찬리티, 범세계적 기독교라고 하죠. 또는 국제화된 기독교, 지구촌화된 기독교,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지금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독교적 복음의 표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독교라고 못하면서 함께 가고 있거든요. 모자이크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다중심적 선교.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오트 교수님 그 부분을 설명했다. 여러분들 그걸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분 선교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빗 보시의 책이죠. 길 위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영성 또는 선교사의 영성을 다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보시가 이 그 바울의 영성,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정말 선교의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그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선교사들이 좀 승리주의적인 선교, 많은 물자와 우월한 문명, 또 정치적인 그런 힘, 이런 걸 앞세워서 이제 그 선교를, 기독교를 퍼뜨렸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독교를 퍼뜨린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에 그 형성된 기독교가 그 고통을 당하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 정체성을 발현하는데 그 문화적인 토양을 활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구적인 것이 좀 이렇게 억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70년대에 이제 소위 모라토리움, 선교 중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 70년대 후반에 이 책이 쓰여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서구 선교가 예수님의 선교, 바울의 선교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모씨는 바울의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약함의 선교고, 그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제가 좀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 이제 그 전통적인 서구 선교에서 모델은 이 모델이었어요. 선교사가 가서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에 기독교를 세워갈 때 이런 모델이 이제 그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예전 모델이죠. 이게 헤럴드 풀러가 쓴 미션 처치 다이내믹스라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1978년에 분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영어로 죄송한데요. 첫 번째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은 많은 지역에서 이제 개척자, 파이어니어가 됩니다. 이 개척자로서 들어가죠. 이제 거기에 만약 교회가 없다면. 그래서 이 파이어니어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가 다 주도하면서 하게 되고, 이때 선교사가 제시하는
기독교는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기독교 또는 복음 이해를 전하겠죠. 근데 이제 현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 아직은 선교사가 모든 것들을 주도해야 하는 소위 패런트, 부모로서 그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상태를 지나다가 이제 현지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파트너, 소위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리고 이제 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선교사는 하나의 참여자, participant, 현지 교회가 주도하고 선교사는 현지 교회가 못하는 것들을 옆에 돕거나 현지 교회가 주도해서 가는 것들을 잘하도록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된다. 뭐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단계. 이제 아주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 선교 현지에서 사역이 진행되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선교사 떠나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존재할 필요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갈 텐데. 근데 이제 이 모델이 뭐가 문제냐면요. 많은 경우에 요 소위 패런스 단계, 이제 패터널리즘이라고 그래, 가부장주의라고 그러는데, 요 단계를, 그러니까 3단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그 서구 선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서, 왜냐하면 노파심 때문에 현지교회가 충분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네 번째 단계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서 여전히 선교사가 주도하는 교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그 현지 그 지역을 복음하는 그 일이 상당히 이제 정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운데 2단계, 3단계가 없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선교 이제 전략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가 얘기하는 선교 기류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개척제로 들어가는 단계는 어쩔 수 없지만 개척에서 교회가 생기는 순간 빠르게 그 지역을 떠나가. 그것이 이제 또 바울이 했던 선교의 영성이었다. 바울은 이제 뭐 대부분의 지역에 가서 어,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뭐 3년을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여정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길의 영성에 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남아있는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이 모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 책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롤랜드 앨런이라고 하는 쓴 책인데 20세기 초에 쓴 거니까 한 100년 전에 쓴 거예요.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롤랜드 앨런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이제 1단계부터 개척, 부모, 동역자, 그 다음에 참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서구 선교가 이 부모와 동역자 단계, 특히 부모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넘겨주질 않았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를 이제 제시하면서 롤랜드 앨런은 뭐라 그랬냐면은 빨리 안 떠나서 그렇다. 초기에 그냥 교회가 형성되면 성교사 빠져야 된다. 아니면 초기부터 그냥 그 참여자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는 게 이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에서 이분은 바울의 선교 방식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이거 안 보이? 잠깐만요. 이 중지가 안 됐군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 중지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책자를 물론이 되는데 어쨌든 그 롤랜드 알렌이 쓴 그 책은 롤랜드 알렌이 이제 100년 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바울의 선교 방식으로 떠나가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뭐 지금도 이제 이거 아직도 논란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떠나야 되는 이유는 선교사가 거기 주도하면 그 현지 문화에서 비롯해 꽃이 못 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지 문화에 기반한 복음의 그 기독교 형성이 안 되면 그 자민족 복음화에 이게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보시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자. 선교사가 속히 떠나야 된다. 그 길의 영성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 현지인 주도로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하셨다. 초대교회 이제 바울이 선교할 때도 빨리 떠났지만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과 두 번째는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발전을 했다. 문제도 많이 있었죠, 물론.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때는 또 이제 바울이 방문하거나 동역자를 방문시키거나 또는 편지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갔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자기가 지도자로 계속 그걸 주도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씨가 얘기하는 그 기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선교 방식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은 토론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주차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주차는 저희 이제 그 교재, 선교신학의 도전의 5장이죠. 선교의 과업에 관한 겁니다. 선교의 과업.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는 거냐. 이 책에 보면 이제 오트 교수님이 4가지 정도로 그것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영역이 뭔지 이제 그 설명을 좀 하시고요. 근데 네 영역이 다 그 영역만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많은 문제점을 또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사역에 있어서 이 4가지 영역 중에 나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 독서 과제에서 또 두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은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 4개의 선교 영역 중에 어디를 강조했는가 또 어느 영역을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가 한국 교회는 뭐 제한적이겠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한국교회 선교에서 발전돼야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 토론 질문은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 교과서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책이죠, 이 책. 선교란 무엇인가?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40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1장과 2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1, 2장 내용을 읽고 이제 1장은 존 스타트가 쓴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1975년에 로잔 언약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2장은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40년 뒤에 2015년에 이제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2010년에 있었던 소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로잔 3가 열렸거든요. 그때 케이프타운 서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그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문서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 스타트는 75년에 로잔 언약, 로잔 카버넌트를 주도했다면 40년 좀 안 됐죠. 이제 그 케이프타운 회의 때는요. 케이프타운 때 2010년 때는 그 존 스타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케이프타운 서약,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문서를 이제 주도했어요. 그래서 양자를 비교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40년 사이에 선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양쪽 다 복음주의 입장이지만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변화되고 넓어지거나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변경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두 1장, 2장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과제입니다. 뭐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속한 그 단체가 제가 이제 침례교 소속이면서 동시에 이제 GMF라고 하는 초교파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초교파 단체가 몇 년 전에 그 GMF의 그 선교에 대한 신앙적 관점은 로잔 언약을 따른다. 로잔 회의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로잔 회의가 이게 세 번에 있었거든요. 74년, 89년 마닐라 매니페스토, 마닐라 선언, 그다음에 2010년에 그 케이프타운 서약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에 있었는데 이 세 문서가 사실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안에서도 뭐가 달라진 거냐? 그럼 우리는 이 달라진 것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이제 토론을 하곤 했는데 특별히 이제 로잔 언약하고 케이프타운 서약은 비교할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케이프타운 서약이지만 로잔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왔기 때문에 이 양자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가 보는 선교의 관점, 70년대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2010년대에 봤던 선교라고 하는 이해,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사실 같은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조점이나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게 좀 편한 것 같다. 뭐 존 스타트가 관점이 아니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관점에서 동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전도의 우선성을 얘기해서 선교에 있어서 전도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다.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양자를 어떻게 나누냐? 나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우선적이다라고 말하는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는 걸 어떻게 이게 우선이고 이게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두 개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순간 동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이 선교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우선성, 복음의 중심성. 뭐 똑같은 말 같지만 이제 읽어보시면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 관점의 그 차이가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한번 적어주시고 또 현장 사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현장 사역적 관점.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전도의 우선성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성을 선택한다면 또는 복음의 우선성이 아니라 중심성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의 우선성을 내가 먼저 선택한다면 그것은 내 사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8주 하니까 금방 이제 오는데 그 라이브 토론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공지를 이미 올렸어요. 하나는 일정입니다. 일정. 그래서 마지막 주가 이제 8월 며칠인가요? 8월 8일 주간입니다. 8월 8일 주간. 8월 주간의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라이브 토론을 하려고 이제 두 개의 일정을 올렸어요. 우리가 22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에 11명씩 해서,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이 5분씩 발표해도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1명, 11명 이렇게 이제 그 배당을 해서, 두 개의 일정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두 날짜 다 가능한 분들은 다 가능한 걸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적절하게 인원 나눌 때 무리하게 한 일정밖에 안 되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죠. 그렇죠? 그래서 두 일정 다 가능한 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문 아래다가 자기 이름하고 가능한 날짜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표현한 날짜는 미국 학교 그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턴페이퍼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내 학기 턴페이퍼, 여러분 실라버스도 드렸는데 턴페이퍼의 주제를 쭉 제가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턴페이퍼를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턴페이퍼로 하다 보니까 이 숙제하는 분들이 이 논문 양식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 턴페이퍼를 읽으면서 굉장히 그 앞에 선배들이죠. 갈등이 많이 됐어요. 논문으로서, 턴페이퍼로서의 어떤 그 틀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이제 좀 채점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논문 양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그러니까 저희들 쓰는 이 교과서에서 지금 이 오트 교수님이 여러 가지 토론 질문을 여기다 이 안에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지문도 올렸는데 그 토론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고민해서 좋겠다는 것들을 12개 정도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 5페이지 정도로 그 답변을 쓰시는 걸로. 그리고 이 답변은 그냥 내 상상력이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관계된 책이나 이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책이나 자료들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답변을 작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선택을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정도, 5페이지 정도의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이 답변을 작성할 때 이런 자료, 책이 됐든 논문이 됐든 뭐 인터넷 기사가 됐든 5개 정도의 자료에 대한 목록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목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 그 턴페이퍼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턴페이퍼가 아니죠. 학기 말 과제물이죠. 턴페이퍼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 대신 학기 말 과제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꼭 이제 주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어, 마지막 저희들 그 라이브 토론회 때 여러분 작성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2개 주제 중에 어느 쪽에 탁 몰려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 라이브 토론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선택하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공지문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여러분들이 글 써셔서 음, 만약에 너무 특정 주제에 많은 사람이 몰렸을 경우에는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지문에 그 부분 다시 좀 수정해서 다시 공지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좀 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 바쁜 중에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죠.